보이죠? 요즘 논란이 있어요. 왜 다른 데는 80%대 중반 또는 혹은 80도 후반까지 나오는데 왜 리얼미터만 앞에 7자가 붙어 있냐고.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SNS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자가 들어간 여론조사가 많은데 네. 왜 리얼미터는 78, 79 뭐 이런 식이냐. 예, 네. 왜 7자가 들어가냐. 그걸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상황 1입니다. 이 숫자가 누구의 숫자일까요? 박근혜 지지율이네요. 맞습니다. 최소 5%포인트에서 한 7%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어요. 자, 상황 2입니다. 대선입니다. 누구의 지지율일까요? 홍 지사. 네. 최소 한 3%에서 8%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최고는 넘어옵니다. 상황 3입니다. 자, 어디의 지지율일까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소 한 4%포인트에서 최대한 9%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S기관과 R기관, 이거는 현재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입니다. S기관과 R기관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K기관하고 N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리얼미터가 조작을 하느냐,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 전반의 여론이, 그러니까 전반이라면 아주 다수가 한쪽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 다는 아니겠죠. 일부 소수는 반대쪽 흐름도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어떤 조사 방식을 거치냐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소수가 자신 있게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여론조사상에서 응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전화 면접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조사 방법을 거치면서 이러한 어떤 밝히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증폭되기도 하고 상당히 완화가 되기도 하는데 전화 면접은 일종의 기명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조사원하고 같이 통화를 해서 조사원이 있는데 자기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기계음이 나오고 혼자서 버튼을 누르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를 거치면서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 계열, 그러니까 소수의 입장 같은 경우는 잘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들어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비교해보면 항상 5, 6% 정도는 있다는 거죠. 숨어있는 표인 거죠. 자유한국당은 지지의 내심. 근데 당신 자유한국당 지지합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창피해요. 부끄럽다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네. 5% 정도는 숨어있다. 네. 한 2달 전에 홍준표 후보가 몇 프로 득표했는지 아세요? 24% 득표했어요. 네. 갑자기 2달 지났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각기 다른 조사 방법을 거치면서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래서 거죠. 이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지지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수치가 더 많이 반영된 그래서 7자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 않으면은 편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국갤럽의 조사 방식에 비해서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예, 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오늘까지고요. 살짝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70%대 중반을 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최소한 20%포인트 또는 40%포인트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주가 취임 10주 차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어봤더니 78%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끊어봤더니 역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진보하고 중도이고 그리고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 그리고 40대 이하였습니다. 진폭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중간에 격차를 낸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진보 중도 그리고 호남 그리고 40대 전반까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치하고 최저치가 10% 포인트를 해서 미만이거든요. 근데 반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십시오. 상당히 불안정해요. T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거릴 때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들 전통적으로 구여권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60대 이상, 그 대구 경북 보수층이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전체. 나머지 층들은 사실 큰 진폭 없이 계속 유지된다. 예, 특히 연령층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습니다. 당분간 좀 안정적인 지지율을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지율로 높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 네, 지난번에는 그 국민의당만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까지고요. 지금 여기서 요거 4월 1주차는 기억하시겠어요? 4월 4일께에 전부 다 후보들이 다 확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보면은 민주당은 아주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급정 직하를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제보 조작 사건과 그 이현주 의원 막말 파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4%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정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야 구도가 계속 그 대선 이후에는 유지가 되고 있고,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쟁점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중에서 누가 보수층을 가져갈 것인가의 쟁점의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과연 회생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요. 지금 TK하고 60대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 같은 경우는 TKS인가요? 거기에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섰다라고 한국갤럽 발표가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빨간색이 자유한국당이고 밑에 그 하늘색이 그 바른정당입니다. TK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자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별 차이가 없어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 보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층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진폭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운 신임 당대표가 된 이후에 좀 활기차게 여러 가지 발언도 하면서 보수 진영을 바른정 쪽으로 결집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이 보수층이라든지 핵심 구 여권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탄핵이라고 하는 국면에서도 15%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거든요. 그런 네. 지지자들이. 그런 지지자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네. 그 지지자들을 일단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바른정당이 노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나머지하고는 접점이 없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지금까지 아직도 지지할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70% 이상 된단 말이죠. 아무리 못해도. 거기로 자유한국당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강화하면 할수록.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버려야 제조 베이스에 새로 쓸 수가 있는데 딱 묶이는 것도 딱.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점점 더 지지세가 강해진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서 점점 더 네. 강하게 내가 여전히 박근혜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버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의 보수는 예전의 보수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예전에는 보수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가 여러 국정농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가 나는 보수층이 아니야라고 다 빠져나간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보수층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수층은 훨씬 더 보수층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보수층을 중심을 두고
그들을 바른정당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빠져나가서 스스로가 중도층으로 인식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경향을 보고서 당의 전략이랄까, 타겟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후자를 해야 되는데, 네. 후자에 대한 경험, 노하우가 없어요,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은 언제나 자유한국당이 그래왔던 대구에 가고, 네. 그리고 60대 이상한테 먹힐 메시지, 그걸 가지고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제가 바른정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강정책을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일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안보 부분, 대북 문제를 제외하고는 민주당하고 차이가 없고, 국민당하고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현재 전국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정강정책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이거 일부러, 파파이스 때문에 조사를 한 건데. 5초 내에 얘기해주세요. 예, 5초 물어봤습니다. 각각의 정당 지지층별로 어느 정도 강하게 지지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떠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지, 한마디로. 예, 그걸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역시 민주당이 가장 높았고요. 꼴찌가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사람 중에서도 예. 국민의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 숫자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70%는 상황,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5% 지금 대략 5%인데 거기서 요거는 한 2주 됐기 때문에 그때는 한 6% 정도 됐습니다. 6%에 30%면 2%잖아요. 예.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론조사상에 나오기 상당히 힘든 숫자이긴 하지만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